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가 한미 자유무역 개정 협상에 대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정부는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이익 균형 원칙 하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개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폐기를 주장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내더라도 그에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 협상을 둘러싼 야권의 말바꾸기 주장 등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말바꾸기를 했다. 또 미국과 이면 합의를 했다는 그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홍 수석은 일각의 경제 위기설을 일축하며 장밋빛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 북핵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는 탄탄하고 굳건합니다.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 수출 그리고 투자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지표도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이나 투자의 성과가 민생 경제로 이어지려면 약간의 시차가 필요하다며 예상 못한 사태가 없다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FTA 파상 공세와 북핵 리스크 속에서 거시 경제의 지표는 탄탄하다는 게 청와대 경제 라인의 진단입니다. 최근 긍정적인 거시 경제의 움직임이 민생 경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참담하다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구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작에 나선 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범국가 차원의 구조 역량이 총동원되었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은 단순히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검증되지도 발견 경위가 명확하지도 않은 문건을 갖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선 건 정치 공작이자 보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건 공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중계 문건 공개 쇼를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실상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한 추진이 가능하지만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의 계획대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른바 BBK 사건의 투자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형법상 직권 남용입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영사가 2011년 김경준 씨를 압박해 투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김경준 씨가 2011년 당시 투자 피해자들이 아닌 다스에 투자금 190억 원 중 140억 원을 반환한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였으며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를 알고 싶고, 투자 피해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지분도 없는 상태에서 다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 선임됐다는 JTBC의 보도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자 논란과 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동기가 맞물려 있다는 취지입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그러면서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주 초 수사부서에 고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의견 수렴 당시에 무더기로 제출된 동일한 양식의 국정화 찬성 의견서 중 일부가 가짜 인적 사항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요거 완전 코미디예요. 네, 재밌는 거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때 이게 찻대기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 서명 용지가 네. 차로 실어 나르는 찻대기였고 그때는 뭐 주장이었죠. 사실은 언론과 시민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게 완전 증거가 나왔는데요. 찬반 의견서가 103박스로만 문서보관실에서 보관 중이었는데 이 중에서 53박스가 일괄 출력물 형태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26박스 중 28,000장만을 조사한 결과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서 수백 장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아니면은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계속 반복된 것. 그리고 가장 웃긴 게 이거죠. 가짜 개인 정보로 찬성 의견서를 만들어낸 건데요. 역대급입니다. 이름 이완용, 주소 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 전화번호 010-1910-0829,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이 핸드폰 번호로 적어놓은 거고요. 다음 이름 박정희,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전화번호는 010-1979-1026. 다음 이름 박근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전화번호 010-0000-1102. 의견 수렴 마지막 일을 전화번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의견 수렴을 받았다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작성하신 분들의 어떤 위트가 대단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요. 나는 이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서 이거를 했지만 나는 이거에 마지막까지 저항한다는 의미로 나는 이거를 써놓았다고요. 왜냐하면 아니 정말 정상적인 그냥 조금 모자라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면은요. 네. 주소에다가 네. 대한민국 서울시 이렇게 써요. 대한제국 경성부 안 씁니다. 이건 쓸 수가 없는 조선총독부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차라리 누락시키면 누락시켰지. 1910년 8월 29일 경수 국치일로 썼다는 것도 그렇고요. 네, 배운 사람이죠. 저같이 무식한 놈이었으면은 010-1234-1234 이렇게 썼을 텐데. 그렇죠. 맞아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박정희에 대해서도 청와대라고 주소를 적어놓고요. 전화번호가 1979년 10월 26일. 네. 이걸 전화번호로 적어놨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고 이거 아주 소심한 저항. 마지막 할 수 있는 저항을 한 게 그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다. 죽지 않으려면 마티지 않으려면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게 뒤지면 증거를 나올 수 있게 내가 이거는 내가 해놓겠다 하고 하지 않았을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 정황을 보면 26박스에서 28,000장이 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한 박스당 1,000장 정도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다고 보는 건데 이거 28,000명한테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28,000장이라고 28,000장이 아닐 테고 그런데 지금 정황을 보면 28,000명이 아니라 뭐 최소 뭐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1인당 뭐 100장씩 200장씩 이렇게 이제 할당해서 이렇게 타이핑해서 이렇게 막 우겨 넣는 이제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반복되는 업무 속에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정보만 집어넣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트가 고된 노동 끝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박정희, 이완영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개인정보란에 이름이 개소리, 주소가 뻘짓, 전화번호 뭐 45689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막 가요. 얼마나 이 찬성 의견서를 작성 지휘를 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허술했는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여론을 보면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 의견서 받는 마지막 날 밤에 도착한 문서들인 거예요. 그 찻대기로 인쇄소에서 같이 인쇄해가지고 차로 실어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직원들 다시 불렀다잖아요. 비상대기 시켜가지고. 비상대기 시킨다고. 밤늦게 들어오는 거라도 다 개수해라. 그래서 퇴근했던 직원들도 다시 돌아오고. 그 개수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몇 장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개수하면서 다 봤을 텐데 직원들도. 안 보죠. 안 봤다는 이야기죠. 그걸 왜 봐요? 그냥 장수를 세워야지. 그 지폐 세듯이 그냥 종이 그렇죠. 개수만 세고. 종이 개수만 세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좀 기계적이라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네요. 안 봤다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사실 의견이 필요가 없고 장수만 세는 것 같아요. 우리도 서명 운동하고 할 때 보면
그 이름하고 주소하고 그거는 써놓지만 보통 이제 그 내용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내잖아요. 대부분 그냥 그렇게 보내거든요. 이렇게 짜여져 있는 양식대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상한 이름들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누가 봐도 아는 이름. 이승만은 안 나왔을까? 이순자하고 우리 이게 지금 다 박스를 안 열어봐서 그렇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을 경우가 높죠. 그 안에 이승만도 있을 거고요.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한다고 자원봉사 모집하면은 경쟁률이 한 100대 1 정도 될 텐데. 그렇죠. 예, 바로 다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너도 왜 안 나도 할까? 안 할까요? 다 하겠다고 할 텐데. 예.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왜 활용하지 않는지 상당히 또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거 제도에서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눈이 수고도 하시고 네. 하는데 CCTV 설치하고 그거를 공중에 공개하면 저는 모든 시민들이 감시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 어떤 덕후스러운 분들이 평소에 있는 일베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사이트에서 활동하시던 분들도 그런 어떤 임무를 주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잡아봐서 좀 이게 네임드로 뜨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공익적 마인드로 그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 시켜주냐 이거예요. 좀 시켜줘요 좀 교육부님들아. 응?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금 고위 관계자가 깊숙이 관계돼 있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해서 이것을 진상조사위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보고서를 보고 이제 이거는 정식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 수사 촉구를 시작을 했어요. 보면 이 여러 가지 걸려요.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 사문서 등 행사 이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교육부 내부에서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교육부가 자기들 의견으로 교과서를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그 당시 뉴스 보도, JTBC 보도였는데 교육부 외 밖에 다른 건물에 TF 사무소처럼 보이는 공간이 발견돼서 잠입 취재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학로에 방송통신대 건너편에 무슨 건물이더라? 그 건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기를 비밀리에 사용을 하다가 걸렸죠. 예.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는 문서 파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밤새. 아, 맞아요. 예. 예. 그때 거기가 뭐 딴지일보 근처여가지고. 예, 맞아요. 예. 예. 그 김호준 총수도 대노했었죠. 바로 옆에서 그런 짓을 했다니 이러고.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정식으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국정원하고 맞물려서 아마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사건일 것으로 보고 여기에 그 국정농단 세력이 얼마만큼 그 개입돼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사실 이거 교과서를 개정하자고 했던 거는 영원히 자기들이 통치를 하겠다. 그런 의도하고 민주주의나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 자체를 바꿔서 돈 중심, 권력 중심으로 바꾸려고 했던 그리고 친일파를 미화하기 위한 아주 직접적인 시도였거든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박근혜 5035 씨가 무식해서 시작된 거죠. 이게 역사라는 것 자체가 정보를 독점하는 권력자들이 독점했던 시대에는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겠지만 그렇죠. 이 개인이 자기 시각에서 개인의 기록이 곧 역사가 되는 이 시대에 그 역사적인 사실 박근혜가 조작하고 싶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직도 슈퍼렇게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이 조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성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이게 이제 무식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전 동의해요. 뭐 무식한 건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싸울 때요. 싸울 당시에는 가장 힘든 적이 누군지 아세요? 무식한 인간이에요. 무식한 인간하고 싸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말빨이 안 먹혀. 설득도 안 돼. 얘는 그냥 우겨요. 자기 생각이 맞는 거야. 따로 노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하고 싸울 때 제일 힘들었잖아요. 도대체 이게 이빨도 안 먹히고 뭔 소리를 해도 저쪽에서 응답이 없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답답해 제일 죽는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보면 이렇게 털리면 한번 제대로 털면 다 나오죠. 무식했기 때문에. 그걸 꼼꼼하게 이렇게 감추질 못했기 때문에 다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무식한 인간하고 싸우기가. 옛날에 그 백기환 선생님이 저희 대학 다닐 때 와서 강연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었어요. 백기환 선생은 좀 다른 생각이셨는데 70년대에 박정희하고 반독재 투쟁으로 싸울 때는 싸울만 했다. 그래요. 여기서 탁 치면 저기서 턱 치고 하고 이게 반응이 오고 가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먹었대요. 박정희는. 근데 전두환하고 싸우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무식한 인간하고 싸우는데
이걸 아무리 이쪽에서 떠들어도 저기서는 그냥 씹어버리니까. 그리고 더 강하게 탄압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때 백기환 선생이 80년대 중반에 와서 강연하는 걸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거죠. 사실은 무식한 인간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 교육부 차원에서 역사 국정화 교과서 추진할 당시에도 그랬고 국정원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행정고시를 패스했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고시의 특징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대로 잘 공부하고 잘 기억해서 문제의 정답을 잘 찾아내고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체계 수능적으로 그 순둥순둥했던 사람들이 손톱 잘 나오는 범생이 그러니까 이게 비판의식 없이 무조건 수용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못된 어떤 뭐 역사의식이 결여되거나 정치적으로 왜곡된 지시에 대해서 저항할 줄 모른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할 때도 태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업이 안 되니까 태업을 의원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태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의원님이 이렇게 양보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밥그릇이 중요하고 내 일자리가 중요하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진 신념하고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정당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 엘리트들은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게 사실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어준 건데 네. 이 시대에는 그걸 다 오해하고 공무원은 정치적 의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게 다들 곡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산되고 이렇게 왜곡되고 부풀려지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쩌겠어 이거 내 밥벌이고 뭐 이거 내가 월급은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좀 너무 씁쓸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교과서는 단순히 책 한 권 그냥 새로 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그 쌓아왔던 민주화 투쟁 그리고 우리 그 민족적인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송두리째 부정하고 이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건데 이런 걸 이 정도로 열심히 그러니까 퇴근한 직원을 불러다가 마지막 날에 퇴근한 직원을 불러다가 다시 비상대기 시킬 만큼 그 적극적으로 부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씁쓸한 거예요, 이거는. 이 공무원의 비상대기 이게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좀 왕왕 있더라고요. 퇴근 후에도 다시 소집하면은 나와야 되고 휴일에도 다시 나와야 되고 뭐 그게 그런. 공무원들의 그 비상연락망 조직이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지휘관급 되는 사람이 비상대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연락이 쫙 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기관에서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부서원들끼리 이렇게 전파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꼭 비상시에만 필요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역사 교과서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완전히 비상으로 뛰쳐나가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이모가 이제 국사 편찬위원회에 있어가지고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데에 있어도 주말에 호출되면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요. 공식적으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어서 이번 주 안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는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국가정보원과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 거잖아요. 그렇죠. 때가 이제 슬슬 오네. 그러면 국정원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국정원이 벌였던 어마무시한 나쁜 짓들이 하나씩 밝혀지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 들어오고 그 다음 차례는 이제 그 세월호 관련들이 아마 또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지는 방식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기업에서 일어난 어떤 뭐 경영 비리였거나 이렇다면 최종 책임자만 책임져도 상관없는데 공기관, 이 행정부에서 일어난 건 장관부터 말단 직원까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어쩔 수 없이 부역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벌해야죠. 그래야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권한과 그 자기의 혜택, 그러니까 헌법이 법률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단순히 정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
정년을 왜 보장해 주는지에 대한 바탕이 되는 철학적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한번 경험을 제공해 줘야지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과감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 자기가 내부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MB도 지금 일이 너무 많고 박근혜도 일이 너무 많고 막 지금 대한민국에 난리 났어요. 막 진짜 말 그대로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이제 조직이 한 5배는 필요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 끌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부역했던 사람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꼼꼼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왜 공무원인지 헌법이 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에 관계돼서 우리가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도비탄 사건. 네. 그게 도비탄이 아니라 유탄으로 결정이 나면서 각급 부대 그 지휘체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인사상 굉장히 큰 불이익이 간 거예요. 승진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찾아서 가급 부대 지휘관들까지 다 처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자들은. 똑같이 이번 건도 국정원, 청와대, 교육부 안에 있는 각급 부서의 국실장급들 이런 사람들이나 선두에서 자기 직원들을 몰아쳤던 뭐 과장급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지휘체계의 모든 그 공무원들을 책임을 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토대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네, 맞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기능이 사라졌던 국무조정실의 갈등 관리 업무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수능 자사고 폐지 같은 교육 현안이나 세월호 유가족 보상 문제 등 올해 해결해야 될 갈등 과제 25가지를 선정해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서 이런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 근거 조항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유명무실해지더니 박근혜 시대에는 완전히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결과가 됐던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이제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 칸막이 효과라는 그 공무원들의 칸막이 효과.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갈등 조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국토부와 환경부의 갈등 조정이 안 돼요. 그리고 국민과 국토부, 국민과 환경부 사이에서 갈등 조정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물 문제만 봐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댐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상수도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농업수는 농림부가 관리하고 이게 다 똑같은 물 문제, 물 자원인데 이게 관리하는 주체가 다 다르다는 것도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전해철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비공개로 했던 갈등관리 목록을 공개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갈등관리 정책협의회도 다시 열기로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뭐 이렇게 비공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갈등 과제 리스트를 공개하고 이 진행 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해요. 네, 이게 좀 말 자체가 열받는 게 지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없어서 몰랐던 게 아니라 이게 알고 있으면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없는 척 하고 싶었겠죠. 사실 귀찮은 거죠.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귀찮고 왜냐하면 짐은 곧 국가다라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곧 짐이다. 그러니까 짐이 내리는 명령을 따라오기만 하면 돼라고 애썼지 갈등 조정이라는 거에 전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한 개씩 볼까요? 25개를 다 볼 수는 없고 주요한 것들을 보면요. 첫 번째가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현황이 고용환경 개선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우려하는 경영계의 갈등이 있고요. 이것은 비정규직 도입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로드맵을 마련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이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은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히 그 중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이명박이 친기업 정부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친기업 정부가 아니고 기업체의 경영주를 왕이라고 보고
그 경영주의 아들을 세자라고 표현하던 정부였어요. 그러니 노동계가 하는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죠. 노동계는 노예지, 노예. 노동자들은 노예였던 거예요. 왕 밑에 있던.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갈등 조정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얘네들이. 근데 그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이것도 단순히 기업 노동계의 갈등 문제 차원을 넘어선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론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뭐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 거죠. 소비 능력을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국민들의 소비 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키거나 조금 더 올리면서 이 전체적인 노동 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의 균형을 어느 정도로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보수 언론에서 단순히 이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렇게 꿈 같은 이야기다라고만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논점에서 벗어나면서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갈등 관리라는 목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 25개 내용들 자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서 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예 일단 한 번은 쭉 보죠. 예. 네.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뭐 과제명만 봐도요. 왜 갈등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화력 원전 발전소 건설 재검토. 그러니까 발전소 건설 재검토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어마무시한 이슈이긴 한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해서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하고 있던 그 LNG 발전소, 석탄 발전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리고 이 환경 문제에서만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치를 결정했던 지자체의 어떤 경제 논리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 이런 거에 따라서 각 사안마다 다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로 뚝 묶어서 석탄 발전소 싸그리 안 돼. LNG 발전소는 2개만, 원전은 다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갈등 리스트에는 발전소 문제를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건 발전소 건설에 대한 재검토.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는 따로 현황과 해결점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25번이 풍력발전 계획 입지 제도 마련까지 발전소에 대한 것은 거의 한 3개 이슈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주 민군 복합항 구상권 청구, 4대강 보호 추가 개방, 청탁 금지법령 관련 대응.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제주 민군 복합 구상권 청구 부분이죠. 이게 강정마을 그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서 국방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과 제주 강정마을에 계시는 분들, 저항하셨던 분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구상권을 국가가 행사를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시민운동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물어내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방송에서 이야기해왔던 건데 바로 이게 갈등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요. 4대강보 추가 개방은 지금 4대강보를 전면 개방과 용수 확보 우려 등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요. 네, 마음 같아서는 폭파시켜버리고 싶은데 이게 그 충분히 개방만 이렇게 해도 이제 강의 기본적인 기능은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현장 직원 선에서 저항이 있다는 거죠. 보를 개방하는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보를 관리하는 그 국토부 산하 수자원관리공사 직원들이 각 보마다 이제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단계에서 저항이 있다고 그 4대강 반대 운동하셨던 교수님이 그런 지적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개방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열지 않았다고. 그래서 녹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봐야 돼요. 핵발전소를 없애겠다라는 기조를 갖고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신고리 원전 스톱시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도 핵발전소에 근무하는 노조들이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어요. 왜? 내 밥 벌어 먹고 살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은 맨날 그냥 출근 시간 지켜서 출근해서 거기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서 핸드폰 보고 카카오톡이나 하다가 퇴근 시간하면 퇴근하는데 꿀보직인데 그거 만약에 다 개방하거나 보호를 없애버렸으면 자기들이 이제는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되는 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건 그게 민간 사회건 네. 팍 터지게 경쟁을 해야 돼요. 이제는 제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시기 싫죠. 그거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따박도 월급 나오지, 보너스 나오지, 나라가 절단이라도 나오는 돈이니까. 근데 이게 4대강 추가 개방이라는 표현은 좀 성이 안 차네요, 좀. 네. 그러면 그렇죠? 여기 제목에다가 4대강 폭발하고 할까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 다음은요. 청탁금지법령 관련 대응입니다. 법 시행으로 인한 관련 업계 매출 감소 등 피해 감소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거 피해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나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추석 지나고 나서 이게 효과가 나왔어요. 그 추석 전에는 저쪽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탁금지법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선물도 안 되고 농가도 죽어나가고 뭐 이런다. 그거 좀 너무 웃겨. 그렇게 네, 하는 게. 웃기죠. 근데 나중에 지나가고 보니까 전혀 의미가 없었대요. 청탁금지법 영향을 그렇게 심하게 받지 않았다. 아니, 이게 대상자가 전 국민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기자, 예. 자기들 공무원, 얘기라서 그런 예. 거예요. 자기들 얘기지. 예. 예. 그 대기업들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 하던 대로 하고 있고 그렇지. 누가 걔네들은, 피해를 봤다는 걔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예. 하죠. 저도 그 뉴스를 봤어요. 굴비가 안 팔린다고 울상 짓는 상인들 뭐 이러면서. 자, 다음 이슈는요. 군공항 이전, 광주, 대구, 수원. 특별법에 따라서 군공항 이전 추진 중 유치 또는 유치 반대 지자체 주민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해결이라는 게 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속적 점검 지원. 너무 뻔한 이야기긴 한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군공항을 이전을 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설득하고 해서 그 군공항이 유치가 되는 것을 원하는 지자체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정부가 들어가서 조정을 해주겠다. 국무총리실이 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네. 심사를 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맡기고 해서 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전에 그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대구에 있는 공항을 사드 배치되는 지역 그쪽으로 옮겨줘서 뭐 효과를 보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다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나왔지만 공약들이 나왔었어요. 대구공항. 그런 것처럼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해 준다는 얘기죠. 다음 이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아 이거는 국고로 환수해야 돼. 이건 두말할 필요 없어 이건. 문화재청 현상 변경 허가가 부결이 됐고요. 양양군이 문화재위 심의 결과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상태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인용을 재결했습니다. 이 박정희 그 집안이 먹고 산다는 소문이 파다한 그렇죠. 설악산 케이블카잖아요. 예, 이거는 국고로 환수하고요. 국고로 환수해서 그거를 복제 쓰는 거야 그 돈을. 아니면 없애든지.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은데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말하는 게 장애인들도 설악산을 구경하고 싶다 뭐 이런 핑계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국민적 호응도 얻지 못하고요. 다음은 세월호 유가족 보상 및 추모 사업. 안산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을 이해관계자 면담 및 추모공원 설치를 위한 갈등 완화를 노력하겠다. 저는 이거는 정말 국정원의 배후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세월호 그 추모공원을 안산에 조성한다고 해서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고 방해를 할까요? 이게 세월호는 단순히 뭐 사건 사고 이게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추념해야 될 그런 일인데 노르웨이에서도 100년 전에 그런 침몰 사고가 있었는데 관련 법안이 아직도 나온다잖아요. 노르웨이 국회에서 그 배 이름으로 된 법안이 아직도 나온다는데 우리가 뭐 세월호 사고 해결 기한을 갖다가 2020년 안에 마무리 지읍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어떤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안산에 추념공원 하나 만드는 게 왜 그 공원을 그 녹지를 만든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치유. 야, 이거는 좀 이거는 뭐 지금 정치적인 문제죠. 정말 극단적으로 외교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주둔군지 협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소파.
그러니까 미군이 전 세계에 기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미군 기지에서 공통적으로 생기는 토지 오염 문제인데 맞아요. 유독 대한민국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가장 글로벌 호구. 예. 그다음 복합 쇼핑몰 영업 제한. 저 요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복합 쇼핑몰의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영업 제한 도입 시 유통산업 발전, 중소 상인 보호, 소비자 후생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반대가 있으니까 공청회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안을 마련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일단 복합 쇼핑몰이라는 게 다 재벌 이런 대기업이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골목 상권 보호는 확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소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죽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동네 구멍가게라는 개념은 없죠. 이제. 네. 예. 다음은 방송 광고 제도 개선. 이게 지금 종편, 신문, 인터넷 매체 5개 광고 등 타 매체 광고 시장 영향과 시청자의 권리 침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책 방향 논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해결 방법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지금 종편 광고들 보면은 굉장히 심란한 것들 많습니다. 특히 대부업 광고 같은 것들. 맞다. 예. 뭐 여자만을 위한 대출 광고. 그거 정말 꼴 보기 싫어요. 그 여자만을 위한 광고 그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버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그냥 손쉽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대부업법에 최소한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 몇 가지 정보만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대출할 수 있는 기본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거를 앞세워서 광고를 하는데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특별히 잘해줍니다라는 뉘앙스로 하잖아요. 그거 사실 과대 광고고 거짓 광고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규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뭐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직업이 없어도 돼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소액 대출 광고 같은 것들의 규제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25개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현재까지 비공개로 꽁꽁 숨겨놨던 이 리스트가 이제 공개가 되었으니까요. 향후 수시로 업데이트를 지켜봐야겠네요.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79번째 이야기 한평의 따뜻함 동자동의 추석 됐어. 이거 가져가. 닭곰탕 350인 정도 될 거예요. 동그랑땡이요. 자, 걸 잡고. 걸 어떻게 잡아? 아, 잡았어. 어떻게? 잡았어. 어떻게 잡아 이 친구야. 잡으면 되는 거지. 낙이다. 토지. 토지. 볶아. 자, 이게 뭐 나오는 거 봐봐요. 그래, 알았어. 동자동 쪽방촌은 올해로 8년째 추석이면 주민들이 함께 음식도 먹고 차례도 올리고 윷, 장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신청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성함 쓰시고 제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있어요. 39500. 예, 알겠습니다. 네, 39500. 갈대 순정 죽인다. 숙명 신청했습니다. 예, 숙명. 근데 노래 가사들이 좀 마음이 찡하네요, 이게. 예, 노래 이거 막 이렇게 번호표 찾다 보니까 뭐 장춘단공원 뭐 고양이 그려도 뭐 특히 여러 행사 중 가장 인기가 좋다는 주민 노래자랑. 노래를 부르기 위해 참여 신청을 하는 주민들로 북적였는데요. 원래 18번은 정하나 준 것인데 내 노래가 나오네.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새벽 찬바람 마셔봐도. 네, 참여합니다. 1번으로 사랑님. 제가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한 15년 됐는데 옆에 있을 때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참 깨달았어요. 그걸 뭐 떠나고 난 뒤에 생각해봤자는 때는 늦으리요. 지금 생각하면 눈물만 납니다. 사랑님을 오시려나. 사연도 신청하는 노래도 가지각색인 주민 노래자랑. 8년 동안 매년 노래자랑의 사회를 맡고 있는 이상준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 동네 한 50년간 사는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창단 멤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를 줄곧 맡고 있어요. 한 20명 정도 꾸준하게 더 많이 부르려고 하는데 시간상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동자동의 50년 터줏대감이라는 이상준 씨의 사회 솜씨는 어떨까요? 잠시 부탁드렸더니 처음에는 수줍어하다가 이내 연습한 목을 푸시네요. 제8회 추석 명절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사랑방이 공동으로 해서 이 마련한 행사이니까 여러분들 방에 계시지 마시고 다 나오셔가지고 참석하셔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즐거운 하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에 상품이 빠질 수는 없겠지요. 준비된 상품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의미 있는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상품들을 주고 있어요. 주로 우리 실생활 필요한 거, 물품들을 많이 주는 거죠. 우리 주민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사랑방과 더불어서 상을 차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시일반 만원, 2만 자기 능력과 자기 한계 내에서 이제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사랑방과 공동으로 이렇게 행사를 차리고 마련하고 그러죠. 우리 주민들이 10,000원, 20,000원, 십시일반 모아 행사를 마련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쪽방촌의 특성상 주민 대부분이 최빈곤층으로 나홀로 사시는 분들인데요. 때문에 본인들의 힘으로 혼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 명절을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실제로 만나본 주민분들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좋죠. 왜냐면 지는 이제 부모님이 전부 다 이북이 시라. 그러니까 이제 더 좋죠, 이게. 부모 형제가 다 돌아가셨는데 다 돌아간 상황에서 그래도 허전한 마음은 달랠 수 있는 것이 한가위라는 것을 그래도 추석이라는 것을 그래도 여기서 먹을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같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해주는 사랑방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 거죠. 동네에 모든 사람에게 축제니까 뭐 서로 없는 사람께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조금이라도 즐겁게 여기서 공원에서 그런 마음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동자동 쪽방촌은 십시일반 추석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동자동 사랑방 공제협동조합이 운영돼 십시일반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김정호 동자동 사랑방 운영위원을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이 은행 거래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아주 5,000원도 다른 사람한테 못 빌리는데 우리 여기는 이제 뭐 5,000원도 10,000원도 또 3개월 넘어가는 사람은 10만 원 그저 빌려주고 6개월 이상 넘어가는 사람은 50만 원 그저 대출을 이사진들 이제 회의에 거쳐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활동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리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금 80% 이상을 또 갚아줍니다. 돈을 빌려주면은 또 갚아주고 이러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마음을 서로 알면서 빌리 쓰고 갚고 빌리고 쓰고 갚고 뭐 원만하게 돌아가더라고요. 문턱 없는 은행으로 알려진 동자동 사랑방 공제협동조합. 정부나 기업, 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조합원인 주민들이 저금한 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한 달이면 얼마나 저금을 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가입 당시에서는 이제 통장 그 개설비라는 식을 해가지고 1,000원이 들고요. 그 뒤에는 200원, 100원, 500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10,000원도 저금했다가 처음에는 5,000원도 저금했다가 또 10만 원도 저금했다 이런데 저도 5년 됐는데 500 가까이 되더라고요.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한 600만 원까지 돼 있고 한 사람당 없는 사람들은 뭐 2만 원 했다가 2만 원이 없어가지고 또 그 2만 원을 대출을 안 해가고 탈퇴를 해가지고 다 쓰고 또 재가입을 하고 이리 합니다. 그래 하는데 뭐 여기는 자유시로니까 뭐 또 돈이 필요하면 탈퇴를 했다가 또 찾아 썼다가 또 다시
한 2주 후에 또 가입을 하고 이래합니다. 100원이든 1000원이든 혹은 10,000원이든 형편껏 저금을 해 모인 돈.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신용 문제 때문에 시중은행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적은 돈이라도 저금을 하고 대출을 받을 곳이 있다는 것은 삶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지요. 100원, 1000원 모인 돈이 대략 얼마나 모였는지 물었습니다. 389명에서 토탈 합친 돈이 2억 3천만 원 정도 된다, 이를 이야기한 거고, 대출을 해 쓴다는 거는 총 금액이 한 4억 정도도 됩니다. 4억 정도 넘을 건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원활하게 돈을 빌려 쓰고 나가고 빌려 쓰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1억 모아기는 한 4년 걸리는데 2억 모아는 데는 2년부에 안 걸리더라고요. 올해 조금 저조해가지고 돈이 조금 많이 모이는 덱이 아닙니다. 뭐 이거는 없는 사람들의 모의가 단체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꼭 돈으로 꼭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2010년 25명의 조합원이 폐지를 주어가며 모은 돈으로 시작된 협동조합은 현재 400명 가까운 조합원들과 2억이 넘는 돈이 모였다니 대단하지요.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대출금을 어디다 쓰고 또 대출을 한 돈을 잘 갚아나가고 있을까요? 혹 포기하는 분은 없을까요? 주로 약값이라든가 이제 방세라든가 먹는데 주로 이런데 이제 주로 급할 때 사용하는 거지. 우리 서민들은 크게 어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나라 뒤에 또 몇 개월 후에 1년 후에 다 돌아와서 또 다 갚아줘요. 100원, 1000원. 비록 크지 않은 돈일지라도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 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기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와 갚는다는 조합원들. 그러기에 동자동 사랑방 공제협동조합은 설립 이후 완전 주민자치로 운영이 가능했겠지요. 김정호 의원 역시 협동조합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심장 수술로 하고 많이 아파가지고 퇴원해가 나와가지고 동자동 공원에서 노래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불렀는데 그 계기로 이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러니까 내 자신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보탬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돈을 떠나서 내 자신적 건강과 삶의 어느 누구 돈을 떠나서 힘을 많이 얻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한두 평의 작은 방이지만 동자동 쪽방촌에는 추석이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뽐내며 이웃과 함께하는 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 달에 100원, 1000원, 5000원. 어떤 이들에게는 커피값보다 적은 돈이지만 그 적은 돈이 모여 쌀을 사고 약을 살 수 있는 따뜻한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이것이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겠지요. 마지막으로 서로를 챙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 작은 목소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명절 지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몸 건강하시는 게 그게 제일 우선이죠, 이게. 네. 모든 사람이 안 아프고 좀 하루라도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또 조금이라도 그냥 웃는 얼굴로 그냥 모든 사람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과 서로가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그냥 이웃 주민들끼리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 그대의 외로움. 2014년 7월 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입니다. 오늘도 11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비서실을 통할하는 임무를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비서실장으로 계십니까? 책임을 질 의사가 없습니까? 비서실에서 누군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서 대통령께 누를 끼쳤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이 5번에 걸쳐 사과를 했다면 비서실을 통할하지 못한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한, 그리고 304명이라는 희생자를 낸 이 어마어마한 참사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태도 아닙니까? 물러날 의사 없습니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즉각 물러나시죠. 그만두는 시간까지 성심껏 일할 뿐. 자진해서 사퇴하십시오. 그래, 그것만이 이번에 국가가 국민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이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자그마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맞죠? 대통령께서 진두지휘하셨다는 건 구조를 진두지휘하셨다는지 그 주변 해역 말씀을 대형 정확하게. 해난 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고요. 2010년도에 만든 이명박 정부에 만든 매뉴얼에 따르면 그것의 중앙 사고 대책 본부는 해경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면서 해경 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마라. 선실을 구석구석 다 뒤져서라도 구해내라라는 2가지의 지침을 대통령께서 직접 해경청장에게 했습니다. 그날 대통령한테 전화로 직접 지시받은 사람이 해경청장 말고 또 있습니까? 해경청장 말고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은 해경청장이 사건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겁니다. 현장의 진두지휘는 해경청장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대통령의 무한 책임 속에서 대통령이 해경청장한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자, 10여 차례 유선 보고와 서면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이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비서실장님? 네. 그러면 앞으로도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엄청난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똑같이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라고 나와서 얘기하실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 경내에 계시도 우리가 경호상 그 위치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실장님, 몇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까? 이때까지 몇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까? 저는 직접 청와대에서는 2번이고 네. 공무원이 되고는 11번, 중요한 사항이 11번의 생기면은 대통령을 대통령이 모시고 얼굴을 보고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전화로도 충분히 보고가 됩니다. 네. 그런데 가까이 계실 때는 쫓아가서 만나서 상황을 보고하는 게 제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것이겠죠? 그것보다도 전화하는 것이 그러면 혹시 더 빠를 수가 문고리 있습니다. 권력에 밀려서 비서실장님 직접 대통령 얼굴도 못 보나요? 문고리 권력이라는 건 청와대에 없습니다. 예, 제1부속실장이 보고를 했겠죠. 서면 보고, 대면 보고, 유선 보고. 유선 보고할 때 대통령에게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그건 전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 그러니까 비서실장님이 지금 그 개선상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전화를 그 하십니다. 해경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님은 청와대 시스템 안에서 소외됐거나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살려달라고 할 때 카톡방을 이용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날 어디에 계셨는지 비서실장이 얘기조차 못합니다. 대통령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얘기를 못합니까? 비서실장은 그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현 의원님께서도 청와대 근무하신 저는 걸로 대통령을 압니다. 만났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께서는 NSC 지하 벙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지하 벙커에서 합니다. 네. 476명이 탑승한 배가 1970년 12월 21일 이후에 배 사고 중에 어마어마한 대형 참사가 벌어진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회의 한 번 소집 안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그것이 잘했다고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말씀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도 책임 안에 계신 거죠? 대통령께서 직접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닙니다.
자, 20일 날 예, 수석 정책을 보좌관 회의를 결정하는 주재한 분입니다. 비서실장께서 네. 지시를 무엇으로 내렸습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네, 끝난 다음에 민경욱 대변을 통해서 무슨 지시 내렸습니까? 제가 민경욱 대변을 통해서 지시한 일은 없습니다. 지시한 사항을 대변인이 발표를 했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께서 해경에 지시한 것을 민경욱 대변인 20일 날 비서실장께서는요. 가족들이 탈진하고 힘드니 혹시 그분들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의료진을 보충하라. 이것이 사건 발생 5일 만에 비서실장, 대통령을 첫날은 국무총리께서 서울로 오시지 말고 바로 무안공항으로 가셔서 현장을 지휘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가시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다음 날 바로 구조를 독려하고 우리 유가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시는 게 좋다고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날은. 비서실장이 지시한 첫 메시지가 자, 마무리해 주시고. 정황을 보면 네. 28,000명이 아니라 뭐 최소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1인당 100장씩, 200장씩 이렇게 이제 할당해서 이렇게 타이핑해서 이렇게 막 우겨 넣는 이제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반복되는 업무 속에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정보만 집어넣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트가 고된 노동 끝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박정희, 이완영 이런 식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개인정보란에 이름이 개소리, 주소가 뻘짓, 전화번호 456890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막 가요. 얼마나 이 찬성 의견서를 작성 지휘를 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허술했는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여론을 보면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 의견서 받는 마지막 날 밤에 도착한 문서들인 거예요. 그 차떼기로 인쇄소에서 같이 인쇄해가지고 차로 실어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직원들 다시 불렀다잖아요. 비상대기 시켜가지고. 예, 비상대기 시킨다고. 밤늦게 들어오는 거라도 다 개수해라. 예. 그래서 퇴근했던 직원들도 다시 돌아오고. 그 개수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몇 장 재는 들어왔는지 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개수하면서 다 봤을 텐데 직원들도. 안 보죠. 안 봤다는 이야기죠. 그걸 왜 봐요? 그냥 장수를 세워야지. 그 집회 세듯이 그냥 종이 그렇죠. 개수만 세고. 종이 개수만 세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좀 기계적이라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네요. 안 봤다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사실 의견이 필요가 없고 장수만 세는 것 같아요. 우리도 서명 운동하고 할 때 보면 그 이름하고 주소하고 그거는 써놓지만 보통 이제 그 내용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내잖아요. 대부분 그냥 그렇게 보내거든요. 이렇게 짜여져 있는 양식대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상한 이름들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누가 봐도 아는 이름. 이승만은 안 나왔을까? 이순자하고 우리 이게 지금 다 박스를 안 열어봐서 그렇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을 경우가 높죠. 그 안에 이승만도 있을 거고요.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한다고 자원봉사 모집하면은 경쟁률이 한 100대 1 정도 될 텐데. 그렇죠. 예, 바로 다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너도 나도 안 할까요? 다 하겠다고 할 텐데. 예.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왜 활용하지 않는지 항상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거 제도에서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눈이 수고도 하시고 네. 하는데 CCTV 설치하고 그거를 공중에 공개하면 저는 모든 시민들이 감시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덕후스러운 분들이 평소에 있는 일베나 이렇게 안 좋은 사이트에서 활동하시던 분들도 그런 어떤 임무를 주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잡아봐서 좀 이게 네임드로 뜨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공익적 마인드로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 시켜주냐 이거예요. 좀 시켜줘요 좀 교육부님들아. 응?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금 고위 관계자가 깊숙이 관계돼 있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해서 이것을 진상조사위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보고서를 보고 이제 이거는 정식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 수사 촉구를 시작을 했어요. 보면 이 여러 가지 걸려요.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 사문서 등 행사 이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교육부 내부에서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교육부가 자기들 의견으로 교과서를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 당시 뉴스 보도, JTBC 보도였는데 교육부 밖에
다른 건물에 TF 사무소처럼 보이는 공간이 발견돼서 잠입 취재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학로에 방송통신대 건너편에 무슨 건물이더라? 그 건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기를 비밀리에 사용을 하다가 걸렸죠. 예.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는 문서 파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밤새. 아, 맞아요. 예. 예. 그때 거기가 뭐 딴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가 한미 자유무역 개정 협상에 대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정부는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이익 균형 원칙 하에서 최선의 결과가 돌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개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폐기를 주장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내더라도 그에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 협상을 둘러싼 야권의 말바꾸기 주장 등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 또 미국과 이면 합의를 했다는 그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홍 수석은 일각의 경제 위기설을 일축하며 장밋빛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 북핵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고 굳건합니다.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 수출 그리고 투자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지표도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이나 투자의 성과가 민생 경제로 이어지려면 약간의 시차가 필요하다며 예상 못한 사태가 없다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FTA 파상 공세와 북핵 리스크 속에서 거시 경제의 지표는 탄탄하다는 게 청와대 경제 라인의 진단입니다. 최근 긍정적인 거시 경제의 움직임이 민생 경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참담하다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구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작에 나선 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범국가 차원의 구조 역량이 총동원되었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은 단순히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검증되지도 발견 경위가 명확하지도 않은 문건을 갖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선 건 정치 공작이자 보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건 공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중계 문건 공개 쇼를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실상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한 추진이 가능하지만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의 계획대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른바 BBK 사건의 투자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형법상 직권 남용입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영사가 2011년 김경준 씨를 압박해 투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김경준 씨가 2011년 당시 투자 피해자들이 아닌 다스에 투자금 190억 원 중 140억 원을 반환한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였으며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를 알고 싶고, 투자 피해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지분도 없는 상태에서 다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 선임됐다는 JTBC의 보도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자 논란과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동기가 맞물려 있다는 취지입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그러면서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주 초 수사부서에 고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의견 수렴 당시에 무더기로 제출된 동일한 양식의 국정화 찬성 의견서 중 일부가 가짜 인적 사항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요거 완전 코미디예요. 네, 재밌는 거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때 이게 찻대기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 서명 용지가 네. 차로 실어 나르는 찻대기였고 그때는 뭐 주장이었죠. 사실은 언론과 시민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게 완전 증거가 나왔는데요. 찬반 의견서가 103박스, 박스로만 문서보관실에서 보관 중이었는데 이 중에서 53박스가 일괄 출력물 형태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26박스 중 28,000장만을 조사한 결과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서 수백 장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아니면은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계속 반복된 것. 그리고 가장 웃긴 게 이거죠. 가짜 개인 정보로 찬성 의견서를 만들어낸 건데요. 역대급입니다. 이름 이완용, 주소 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 전화번호 010-1910-0829,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이 핸드폰 번호로 적어놓은 거고요. 다음 이름 박정희,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전화번호는 010-1979-1026. 다음 이름 박근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전화번호 010-0000-1102. 의견 수렴 마지막 일을 전화번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의견 수렴을 받았다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작성하신 분들의 어떤 위트가 대단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요. 나는 이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서 이거를 했지만 나는 이거에 마지막까지 저항한다는 의미로 나는 이거를 써놓았다고요. 왜냐하면 아니 정말 정상적인 그냥 조금 모자라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면은요. 네. 주소에다가 네. 대한민국 서울시 이렇게 써요. 대한제국 경성부 안 씁니다. 이건 쓸 수가 없는 조선총독부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차라리 누락시키면 누락시켰지. 1910년 8월 29일 경수 국치일로 썼다는 것도 그렇고요. 네, 배운 사람이죠. 그렇죠? 저같이 무식한 놈이었으면은 010-1234-1234 이렇게 썼을 텐데. 그렇죠. 맞아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박정희에 대해서도 청와대라고 주소를 적어놓고요. 전화번호가 1979년 10월 26일. 네. 이걸 전화번호로 적어놨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고 이거 아주 소심한 저항. 마지막 할 수 있는 저항을 한 게 그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다. 죽지 않으려면 마티지 않으려면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게 뒤지면 증거를 나올 수 있게 이거는 내가 해놓겠다 하고 하지 않았을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 정황을 보면 26박스에서 28,000장이 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한 박스당 1,000장 정도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다고 보는 건데 이거 28,000명한테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28,000장이라고 28,000장이 아닐 테고 그런데 지금 뭐 근처여가지고 예, 맞아요. 예. 그 김호준 총수도 대노했었죠. 바로 옆에서 그런 짓을 했다니 이러고.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정식으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국정원하고 맞물려서 아마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사건일 것으로 보고 여기에 그 국정농단 세력이 얼마만큼 그 개입되어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사실 이거 교과서를 개정하자고 했던 거는 영원히 자기들이 통치를 하겠다. 그런 의도하고 민주주의나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 자체를 바꿔서 돈 중심, 권력 중심으로 바꾸려고 했던 그리고 친일파를 미화하기 위한 아주 직접적인 시도였거든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뭐 박근혜 5035 씨가 무식해서 시작된 거죠. 이게 역사라는 것 자체가 정보를 독점하는 권력자들이 독점했던 시대에는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겠지만 그렇죠. 이 개인이 자기 시각에서 개인의 기록이 곧 역사가 되는 이 시대에 그 역사적인 사실 박근혜가 조작하고 싶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이 조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성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이게 이제 무식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전 동의해요. 뭐 무식한 건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싸울 때요. 싸울 당시에는 가장 힘든 적이 누군지 아세요? 무식한 인간이에요. 무식한 인간하고 싸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말빨이 안 먹혀. 설득도 안 돼. 얘는 그냥 우겨요. 자기 생각이 맞는 거야. 따로 노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하고 싸울 때 제일 힘들었잖아요. 도대체 이게 이빨도 안 먹히고 뭔 소리를 해도 저쪽에서 응답이 없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답답해 제일 죽는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보면 이렇게 털리면 한번 제대로 털면 다 나오죠. 무식했기 때문에. 그걸 꼼꼼하게 이렇게 감추질 못했기 때문에 다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무식한 인간하고 싸우기가. 옛날에 그 백기환 선생님이 저희 대학 다닐 때 와서 강연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었어요. 백기환 선생은 좀 다른 생각이셨는데 70년대에 박정희하고 반독재 투쟁으로 싸울 때는 싸울만 했다. 그래요. 여기서 탁 치면 저기서도 턱 치고 하고 이게 반응이 오고 가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먹었대요. 박정희는. 근데 전두환하고 싸우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무식한 인간하고 싸우는데 이걸 아무리 이쪽에서 떠들어도 저기서는 그냥 씹어버리니까. 그리고 더 강하게 탄압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때 백기환 선생이 80년대 중반에 와서 강연하는 걸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거죠. 사실은 무식한 인간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 교육부 차원에서 역사 국정화 교과서 추진할 당시에도 그랬고 국정원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행정고시를 패스했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고시의 특징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대로 잘 공부하고 잘 기억해서 문제의 정답을 잘 찾아내고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체계 수능적으로 그 순둥순둥했던 사람들이 성적 잘 나오는 범생이 그러니까 이게 비판의식 없이 무조건 수용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못된 어떤 뭐 역사의식이 결여되거나 정치적으로 왜곡된 지시에 대해서 저항할 줄 모른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할 때도 태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업이 안 되니까 태업을 의원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태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의원님이 이렇게 양보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밥그릇이 중요하고 내 일자리가 중요하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진 신념하고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정당하게 당당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 엘리트들은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게 사실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어준 건데 네. 이 시대에는 그걸 다 오해하고 공무원은 정치적 의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게 다들 곡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산되고 이렇게 왜곡되고 부풀려지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쩌겠어 이거 내 밥벌이고 뭐 이거 내가 월급은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좀 너무 씁쓸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교과서는 단순히 책 한 권 그냥 새로 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그 쌓아왔던 민주화 투쟁 그리고 우리 그 민족적인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송두리째 부정하고 이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건데 이런 걸 이 정도로 열심히 그러니까 퇴근한 직원을 불러다가 마지막 날에 퇴근한 직원을 불러다가 다시 비상대기 시킬 만큼 그 적극적으로 부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씁쓸한 거예요, 이거는. 이 공무원의 비상대기 이게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좀 왕왕 있더라고요. 퇴근 후에도 다시 소집하면은 나와야 되고 휴일에도 다시 나와야 되고 그게 물론. 공무원들의 그 비상연락망 조직이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지휘관급 되는 사람이 비상대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연락이 쫙 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기관에서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부서원들끼리 이렇게 전파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꼭 비상시에만 필요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역사 교과서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완전히 비상으로 뛰쳐나가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이모가 이제 국사 편찬위원회에 있어가지고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데에 있어도 주말에 호출되면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요.
공식적으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어서 이번 주 안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는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국가정보원과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 거잖아요. 아, 그렇죠. 때가 이제 슬슬 오네. 그러면 국정원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국정원이 벌였던 어마무시한 나쁜 짓들이 하나씩 밝혀지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 들어오고 그 다음 차례는 이제 그 세월호 관련들이 아마 또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지는 방식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기업에서 일어난 어떤 뭐 경영 비리였거나 이렇다면 최종 책임자만 책임져도 상관없는데 공기관, 이 행정부에서 일어난 건 장관부터 말단 직원까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어쩔 수 없이 부역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벌해야죠. 그래야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권한과 그 자기의 혜택, 그러니까 헌법이 법률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단순히 정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 정년을 왜 보장해 주는지에 대한 바탕이 되는 철학적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한번 경험을 제공해 줘야지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과감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 자기가 내부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MB도 지금 일이 너무 많고 박근혜도 일이 너무 많고 막 지금 대한민국에 난리 났어요. 막 진짜 말 그대로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이제 조직이 한 5배는 필요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 끌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부역했던 사람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꼼꼼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왜 공무원인지 헌법이 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에 관계돼서 우리가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도비탄 사건. 네. 그게 도비탄이 아니라 유탄으로 결정이 나면서 네. 각급 부대 그 지휘체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인사상 굉장히 큰 불이익이 간 거예요. 승진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